그 선진국의 페미들은 우리가 흔히 착한 페미니즘, 좋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페미니즘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유난하다. 한국의 페미니스트들만 레디컬 페미니스트여서 남자를 혐오하고 남자를 모두 범죄자로 몰고 한남이라는 그런 혐오적인 언어를 부르고 벌레 취급하며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여성의 이익만을 요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선진국의 페미들은 원래 페미니즘이 추구하고자 했던 게 남녀의 해방인데, 남녀의 평등과 해방인데, 선진국의 페미니스트들은 그 좋은 페미니스트들이 주인데 한국만 이렇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뭐냐면, 선진국의 여성들은 이런 피해자 서사, 자신을 피해자로만 정체화하고 이러지 않고 굉장히 당당하고 주체적이고 그렇다라는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상이 과연 그런가? 지금 페미니즘 운동이 그런 식의 약간의 남녀가 동등하고 남성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게 가능했냐 하면 제도적인 차별이 어느 정도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제도적인 차별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군의 남성들, 합리적인 남성들이 동지가 기꺼이 돼주었죠. 돼줄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 남성들이 가졌던 생각은 페미니즘에 동의했다기보다는 페미니즘이 내걸었던, 그리고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요구했던 바로 그 운동, 예를 들어서 여자에게는 만약에 참정권이 없었다든지, 여자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든지, 교육의 기회가 막혔다든지, 그리고 호주제 같은 제도, 남자 그 후손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차별이 존재할 당시에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사실은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요구됐던 건 아니에요. 그런 운동가들이 있었고, 후에 그게 이제 그 운동가들이 페미니즘을 얘기한 거지, 당대에는 그것이 페미니즘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성이 받는 부당한 억압이나 차별이 있다면 당연히 합리적인 시민이라면, 그리고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시민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그 행동을 같이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자신이 동의였다고 생각한 게 과연, 자, 이걸 보세요. 페미니즘이 아니고 그들이 페미니즘을 내세우지 않고 그런 주장을 했다면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페미니즘을 지지하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자와 남자가 똑같다. 그리고 여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떤 성별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러한 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주장을 누군가 해요. 근데 그는 페미니즘은 입에 올리지도 않았어. 그러면 그 주장에 합리적인 시민이라면 동의를 하지 않겠느냐고요. 당연히 동의했겠죠. 그럼 그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이거를 인권운동이라고 내걸고 그런 주장을 했다 해도 찬성했을 거예요. 동의했을 거고. 그러면 그건 결론적으로 페미니즘 지지가 아닌 거죠. 그 사안에 대한 지지인 거지 페미니즘에 대한 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페미니스트 진영이
그걸 굉장히 잘 포장을 했죠. 성차별에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당신도 페미니스트입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맞네?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성차별에 나는 당연히 반대하지. 평등을 지지하고 차별에 반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휘둘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페미니즘을 지지한 행위에 대해서 이게 그 이념으로서 페미니즘을 지지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는 거죠. 우리가 너는 마르크시스트야? 너는 막시스트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시스트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뜻 나는 막시스트야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은 막시즘에 대한 공부나 이해도가 있어야 되겠죠. 막시즘이 주장하는 논리가 뭐고 그 철학이 뭐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페미니즘을 지지한 여러분, 만약에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페미니즘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어떤 철학과 어떠한 논리, 중요한 그 토대가 된 어떤 이론이 있는가 이런 거를 아는 분이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그냥 남녀가 동등해지고자 하는 사상 아니야? 이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그런 오해를 담고 있는 거고, 면밀히 따져보면 그 사안에 대한 지지와 동의를 한 것이지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에 대한 이념적 지지를 한 게 아니다. 그걸 좀 알 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구 선진국의 페미니즘이 한국의 그런 K 페미니즘, 지금 레디컬이라고 하는 주류를 이룬 K 페미니즘보다 합리적인가? 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합리성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게요. 특히나 선진국일수록 제도적인 차별이 없기 때문에 합리성을 이제 합리성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제도적 차별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계속 성차별이 있고 여성이 동등해져야 되고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도가 개선이 필요할 때는 그걸 가지고 요구하면 됐는데 이제 그게 없어. 선진국일수록 더 없어. 그럼 뭘 갖고 요구하겠냐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제도적인 분명한 개선,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뭔가 차별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해야 되니까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여성의 권리가 제도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보장을 받고 있는 사회에서 차별이 있고 여성이 억압되어 있다는 걸 주장하려면 당연히 사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혹은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성범죄랑 성폭력, 혐오 문화가 되는 것이죠. 성범죄, 성폭력, 혐오 문화에서 페미니스트들은 합리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페미니스트들이 자유롭고 주체적이고 남자와 더 동등함을 원하는 그런 합리적인 페미니스트라는 오해를 이제 좀 벗을 때가 됐는데,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페미니스트들의 요구로 최근에 미국의 각 주, 주로는 이제 민주당이 집권한 주들이죠. 주에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일시적으로 없애서 소송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법이 발효된 첫날 트럼프가 고소를 당했죠.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말에 아마 이제 통과가 돼서 12월인가가 처음 이제 적용이 됐는데, 뉴욕주에서 그게 통과를 하면서, 그래서 한 30년 전, 25년 전인가의 사건으로 트럼프가 고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들이 한국에도 이제 기사가 소개될 때 이렇게 소개가 돼요. 이제 드디어 여성들이 수십 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야 됐던 그 피해 사실을 이제 드디어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시적으로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풀어줬어요. 그러면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이걸 민사 소송을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어떤 범죄도 적용하지 않는 공소시효라는 것을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는 풀어준 거예요. 그럼 이제 수십 년 전의 일을 내가 어릴 때 당했던 성폭력이 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 라고 하면 이제 자유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도 지금 뭐 수백억 소송에 당해 있고, 어떤 주에서는 지금 이런 법을 발효한 주에서 7천 건인가가 지금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의 페미니즘의 모습입니다. 이거 당연히 페미니스트들, 여성단체들이 요구했고, 그들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는 주 정부들에서 이제 받아들여서 이게 의회를 통과한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그렇다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서는 수십 년 전에 처벌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 혹은 내가 미성년 시기나 아동 시기에 당했던 성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단죄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런 질문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이런 법이 시행이 되는 거죠. 동의를 얻는 거고. 자, 그러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고 그 질문이 상당한 동의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다른 질문도 같이 던져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수십 년이 지나서 어떤 DNA 증거나 혹은 다른 증거나 다른 식의 증거가 없고 오직 증언만이, 당사자의 발언만이 있는 이 경우들은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가? 현행법으로 증거가 없이 이걸 진술만으로 유죄라고 해서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에 그 후폭풍과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곡된 기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억의 왜곡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피해자를 의심하느냐, 어릴 때 당했던, 그러니까 학대를 당한 피해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것을 그 기억은 진실이다라고 인정할 때만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억을 왜곡할 수도 있고 왜곡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진실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특히나 더 어떤 피해를 호소하고 구체적인 처벌을 받는 상대방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사법적으로 어떻게 유무죄 판단과 함께 그 기억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에게 재산 피해 뿐만이 아니라 그 가해자로 지목되고 고소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전혀 기억도 하지 않고 기억도 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어떤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고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피고소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중에 수천 건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수천 건의 고소건에서 예를 들면 절반이라고 칩시다. 절반의 진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머지 절반의 거짓이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이것에 대한 대책까지 같이 마련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고민까지, 그런 숙려를 충분히 한 후에 이 법을 통과시켰는가 하는 거예요. 아마 미국에서 이거를 시행한 후에 한국의 페미 진영에서도 이걸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미 계속 요구하고 있었고요. 성범죄에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라는 자체가 그동안에 공소시효라는 그 벽 때문에 처벌받지 않고 넘어간 범죄자들이 있었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 그 범죄자들을 그냥 놓치는 그러한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우리 인류는 이런 근대적인 법치 국가들은 만들었는가.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만든 정신으로 또 되돌아갈 필요가 있겠죠. 미국에서 90년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족 성폭행 사건이죠. 최면 상태의 증언을 아이에게 받아서 아이가 유년 시절에 자기의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 방대한 그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버지들이 그 아이의 최면 상태의 증언으로 감옥에 갔죠. 아이의 기억은 최면 상태로 그 자극을 받아서 떠올려진 기억은 진실이고 아이가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들을 했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충격에 빠졌죠. 그래서 수많은 아버지들이 막 10년형도 받고 20년형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조작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나중에 과학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최면요법을 쓴 증언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이제 제도를 바꾸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미국 같은 나라에서 되게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혹은 또 성인 유년기 아동 뭐 청소년 이런 성폭력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제도가 온 국민에게 적용되는 식으로 제도를 만들 때는 반드시 그 부작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어떤 사회든 페미니즘 때문에 만들어진 법안들은 그 시뮬레이션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피해자, 구제해야 될, 그러니까 목적, 한 가지 목적만, 한 방면만, 측면만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돌진하는 식의 입법, 이것이 정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의 페미니즘이 한국보다 합리적이고 원래 좋은 취지의 페미니즘이다는 그런 착각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제도적인 차별이 사라진 국가들일수록 페미니즘의 모습은 더 불합리하고 더 부조리하고 더 비윤리적입니다. 자, 저 혼자 떠든 것 같네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던 거, 작가님 채널에서 정치 이야기는 금지입니다. 정치 이야기가 금지인가요? 그게 아니라 싸우지 말라고. 썬라이트님이 왜 지금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서로 지지하는 게 달라서 서로 싸우는 겁니까? 썸네일 진화했죠. 제가 썸네일 만드는 사이트에 지금 무료 이용 기간을 이용해서 썸네일을 계속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근데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요? 하면서 제가 재능이 없다는 걸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빨리 무료 이용 기간에 썸네일을 많이 만들어 보고 싶은데 뭔가 되게 직관적으로 해놓은 사이트인데도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해가지고 저거 만드는데 한 3시간 걸렸나? 계속 여러가지 크기 막 위치 이런 게 되게 미세하게 막 거슬려서 다시 하고 막, 그리고 그걸 저장해 놨으면 되는데 저장 안 해가지고 또 처음부터 새로 만들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썸네일 예뻐요? 아하, 역시 그 전에 그 조악하고 조잡한 썸네일도 다 견뎌줬잖아요. 이선옥 TV 아닌 줄. 앞으로 또 기대하세요. 연우님 안녕하세요. 작가님을 늦게 알게 되어 그동안 올리신 영상들 시청하면서 구독과 멤버십도 가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간하신 오머스 플레인 단단한 개인 왜 이대 남은 동네북이 되었나 모두 구매해서 읽었어요? 아니 이런. 냉철하고 합리적이면서 따스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말씀을 좀 더 꼼꼼히 읽어보고자 새 권 모두 전자책도 구매했습니다. 자, 연호님께 다 박수. 아니 이런 분이 계셨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네. 와 진짜 찐이다. 다 자신을 좀 성찰하세요. 여러분 연우님의 모범 따라.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동이야. 네, 제 그 서브 채널 옥장판 만옥씨 거기 썸네일도 지금 엄청 깔끔하게 하나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하도 구려가지고 내가 어제 거의 오후를 꼽아 그거 만드는데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더 자, 성별 임금 격차 얘기를, 저 약간 그 릴리님 좀 톤다운 하세요. 여기서 막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제 아니다. 연우님 제가 감사하죠. 그 뭐지? 이재명 대표가 전에 연합노소 그 얘기 하셨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성격차 지수 세계 그 109위, 107위, 그 106위 하여튼 100 몇위 하는 그것도 통계로 가져오시고, 경기도에서 4급 이상 인사를 승진시킬 때 동일하면 여성을 승진시켰다. 사실 동일한데 여성을 승진시키는 거는 사실 그 당사자가 소송하면 경기도가 소송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 여성을 승진시켜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재명 대표가 저 막 닷페이스 막 그런 얘기 나오고 할 때 제가 좀 답답했던 건, 저를 만나고 안 만나고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안 만나도 되는데, 그런 메시지를 특히나 여성 관련한 이슈에서 메시지를 누구에게 의존하느냐 이거죠. 모든 정치인이 자기의 그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고 메시지는 메시지 비서관들이 쓰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 이렇게 발표하는 특히나 여성 관련한 그런 메시지를 보면, 그 전에 사실 민주당의 그 스윗한 86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가운데 그나마 남성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는 거의 뭐 유일했죠. 민주당에 안 스윗한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있습니까? 없죠. 민주당에서 안 스윗한 사람 본 적 없죠. 다 스윗하잖아요. 그 가운데 그나마
그동안 약간 페미니즘 관련 이슈에서 스윗한 발언을 한 일이 매우 적고, 그 다음에 젊은 남성들도 상당한 호의를 가졌던 그런 후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본인 본래의 생각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나온 메시지를 본인 생각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연합노소 하면서 한국이 되게 성차별 국가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방향을 정했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죠. 여기서는 사실 권인숙이 그랬다, 정춘숙이 그랬다, 뭐 박지원을 영입했고 이런 거를 남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제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게 사실 민주당도 뭐 이름 개정, 페미니즘계도 이름 개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평등부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라는 이름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평등부로 바꾸는 거는 페미니즘 진영이 원래 원했던 겁니다. 애매하게 여성 붙여서 괜히 여기저기서 욕먹지 말고 확실히 성평등부로 가자. 성평등 업무를 전담할 부처가 필요하다. 자, 성평등 업무 뭐 있습니까? 아까 제가 도입부에 말했던 제도적 차별이 없는데 성평등을 이제 뭘로 할 거냐고요. 그럼 이제 성범죄, 성폭력, 뭐 여성혐오 뭐 이런 걸로 가는 겁니다. 제가 한 100번은 더 얘기한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평등과 페미니즘이 말하는 성평등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평등은 남녀 성별 차별 없이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똑같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기회도 동등하게 부여받고 동등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성평등입니다. 그런데 페미니즘의 성평등 논리는 뭐냐? 성평등은 차별을 없애서 평등을 이루는 것이고, 여기서 차별은 여성이 차별받는 대상이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차별받고 있는 존재인 여성의 이익과 지위를 올려서 남녀가 동등하게 돼야 된다. 이게 페미니즘의 성평등이에요. 그래서 여가부가 성평등이라고 내걸고 하는 사업들이, 양성평등이건 뭐건 사업들이 다 여성의 이익을 위한 거라는 사업이 그 논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중점적으로 이것만 전담해서 조 단위의 예산을 쓰면서 성평등 업무만 한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혹을 떼는 게 아니다, 더 큰 혹을 붙이는 거예요. 다른 혹을 하나 더 큰 걸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평등부로의 뭐 이관, 성평등부로의 개정, 이거는 틀렸어요. 틀렸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해결입니다. 해결이 아니고 문제를 더 키우는 겁니다. 성평등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업무를 없애는 게 여가부를 없애자는 취지예요. 그 사업들 때문에, 그 페미니즘 논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분노하고 실제 차별을 받고 여성들이 특혜를 받고 그 특혜를 당연히 여기고, 그러한 성차별적인 사업들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없애라는 건데, 그 업무를 더 특화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이게 무슨 여가부 폐지, 더 계약이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성평등부로 바꾸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여가부에서 성평등 업무를 사실 없애도 지자체에 너무나 많은 그 성평등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림도 없어요. 여가부 하나 없애는 걸로는. 하지만 그 상징적인 면에서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그 의지가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의탁할 곳이 없죠. 슬픈 현실이야.
자, 오늘 성별 임금 격차 얘기를 잠깐 하고 제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싸우죠? 왜 싸우죠? 숨기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 채널이 이게 구독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느는 건 좋은데 이제 제 채널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은 분들이 들어와서 막 정치 얘기 많이 하죠. 물론 여가부 페이지도 다 정치 얘기입니다. 정치 얘기인데 저는 또 새로운 뉴비들을 위해서 또 선언해야 돼. 선언해야 돼. 저는 민주당의 편도, 국민의힘의 편도, 좌파도, 진보도 아닙니다. 저는 권리의 편입니다, 여러분. 자, 성별 임금 격차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작년에 왔던 각설이 올해도 죽지도 않고 또 왔죠. 이제 성별 임금 격차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가 해마다 발표가 되니까 지금 머니투데이 기사죠. 머니투데이에서 송지유라는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남자가 100만원 벌 때 여자는 69만원. 26년째 OECD 꼴찌 못 벗어난 한국.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를 집중 분석을 했대요. 여성의 교육의 성취도는 높은데 직장에서 승진 등이 배제된다. 그래서 뿌리 깊은 차별에 대한 변화 없이는 최하위라는 불명예가 지속될 것이다. 자, 일단 여기는 한국 페미니즘계에 2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같은 일을 하고도 여자는 남자의 60%밖에 못 받는다. 자, 두 번째 거짓말. 한국은 성차별 지수 세계 107위에 100위권밖에 꼴찌 국가다. 이 두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가부도 해마다 이 통계를 거론하면서 한국이 여전한 성차별 국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보통 정부 부처는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나온 혹은 우리나라가 수준이 낮게 나온 그런 통계들이 있으면 열심히 해명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어떤 면에서 오해가 있고 실상은 이렇고 이렇게 해명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여가부는 이런 통계를 늘 언급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성차별 국가, 세계 거의 꼴찌 수준의 성차별 국가라는 얘기를 늘상 합니다. 자, 성별 임금 격차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은 일을 하고도 여자가 남자의 69%만 받습니까? 남자가 100만원 벌 때 여자가 69만원 받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같은 일을 하고도 여자가 남자보다 60% 밖에 못 받으면 그거는 이미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처벌 사유가 됩니다. 그런 일은 없죠. 자, 같은 일을 하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보다 임금을 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페미니스트들이. 근데 이게 동일 노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압니다. 아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교묘하게 쓰죠. 남자가 100만원 벌 때 여자는 69만원 번다. 그럼 여자도 있겠죠. 남자가 120시간 일하고 여자가 60시간 일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 성별 임금 격차의 문제는 일단 통계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성계가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왜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는가? 일단 윤리의식이 없습니다. 이게 이념형 선동가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페미니즘만이 유일하게 옳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유일하게 옳은 이념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에 입각해서 이런 사회 문제를 왜곡하고 그걸 왜곡해서 퍼뜨리고 그러고도 윤리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이념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특성이에요. 자, 그럼 성별 임금 격차는 왜 해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격차가 높게 나올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OECD에 해당 국가들이 제출하는 통계의 근거에서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OECD에 제출하는 통계 자체가 각 국가들이 똑같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낸 통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낸 통계로 OECD는 그냥 그 통계를 가지고 2차 통계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라는 예를 들면 노동시간을 전체 노동시간을 다 포함한 뭐 평균 임금값을 냈는지, 산업별로 어떤 산업들을 다 포함시켰는지, 표본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라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그 통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동일한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서열을 명확하게 매길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통계라는 게 그런 조건을 이해하고 봐도 어떤 유의미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지점을 보일 수 있죠. 통계란 건 그렇게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통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렇게 왜곡된 선동에 이용을 합니다. 일단 예전에는 성별임금격차 통계를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평균값을 썼어요. 평균값이란 남자 그 표본으로 삼은 남자 임금의 총액과 여자 임금의 총액에서 평균을 낸 거예요. 평균값을 내니까 고임금군에 남성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죠. 고임금군에. 그러니까 평균값을 내면 격차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중위값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2021년도인가 20년도부터 바꿨다고 해요. 중위값으로. 그런데 중위값으로 바꿔도 지금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위값으로 바꾼 이후의 통계랑 그 전의 통계랑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는 지금 순위로 나오는 거나 퍼센테이지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중위값이라는 건 줄을 세워서 남자 임금의 0부터 100까지 줄을 세워서 그 중간값이 얼마인지 이걸 보는 게 중위값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위값으로 바꿨는데 한국의 고용노동부에서 낸 통계는 그냥 임금 총액을 가지고 비교한 거지, 여성과 남성을. 거기에서 다른 조건들을 넣어서 낸 통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가부에 누가 물은 적이 있어요. 이게 안 보이지? 여가부에 이게 왜 이러지? 당황스럽네. 제가 자료를 퍼다놨는데 안 보여서. 이게 고려를 한 거냐, 그러니까 노동시간, 업종 이런 것별로 다 통계에 넣은 거냐 하니까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노동시간, 그 다음에 업종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중요하게 고려될 게 사실 노동시간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일하고 혹은 또 어떤 영역에서 어떤 직종에서 일을 했으며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그 통계가 성별로 더 정확한 수치로 나올 수가 있겠죠. 비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빠졌고, 그리고 공공부문도 성별 임금 격차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표본이 되는 사업장을 산출해서 해마다 내는 건데, 공공부문이 남녀가 임금 격차가 제일 없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가 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저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통계들을 좀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정확한 실상을 보여줄 수 있는 통계를 내야 되는데, 그런 거 일체 고려하지 않은 그냥 남자임금과 여자임금 총액의 중위값을 비교한 것으로는 이걸 성별임금 격차가 뿌리 깊은 차별 이렇게 말하는 건 매우 잘못된 거죠. 이게 차별의 결과라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현상이 있어. 그러면 원인을 들여다보면 여성 임금이 낮아지기 시작한 시기가
이제 출산을 해서 육아를 하고 휴직을 하고 몇 년 기간에 공백이 생기는 기간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잠시 나오게 되니까 여성들이 그 M자라고 하죠. 그 일생의 노동 주기가 여성들에게 남자하고는 다른 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경력 단절의 문제가 그동안 제일 문제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정부도 그거를 파악하고 있고. 그러면 경력 단절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는 동안 잠시 경제활동에서 벗어나서 육아에 집중하고 하는 그 삶의 형태를 선택하는 게 과연 이게 차별인가라는 거예요. 그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차별이 아니라 여성들이 선택한 삶이라면 그것이 격차상 수치상 격차로 드러난다고 해도 이거는 차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격차가 존재하고 그 격차가 높을 때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그러면 경력 단절 문제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에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식으로 계속 제도가 바뀌고 있잖아요.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뿌리 깊은 성차별, 승진에서 배제, 승진에서 배제된다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이 기사가 굉장히 악의적인 건 뭐냐면 거기에 불만을 느끼는 어떤 사례냐면 남성들이 유명 기업에 다니는 여성 매니저가 여성 관리자가 조금만 성과가 나지 않아도 여자 인사 잘못냈다 이런 말을 듣고 자기가 부처 내의 유일한 여성 직원인데 회식 자리에서도 남성 동료들한테 우리 부서에 살아남은 유일한 여성인 만큼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한 팀에 여성이 2명 이상 있으면 싸움이 나고 팀 분위기를 망친다. 이런 말 지겹도록 듣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전에 인권위에서 성차별 아니라고 판결한 사건이 있었죠. 남성 독박 숙직. 자, 성별 임금 격차에 그런 사례 들어갑니까? 남성은 독박으로 숙직을 하고 험지 순환근무에 여성은 제외됩니다. 여성들은 그런데 못 보내요. 그게 정해진 게 아닌데 그냥 기업의 룰이 됐죠. 남성들은 공무원들이 동물 시체 치우러 가는 일, 여성은 열애입니다. 힘든 일 여성은 열애예요. 그런 업무상 그런 고충들, 남성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더 힘든 노동, 더 장시간 노동, 독박 숙직 이런 사례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저런 한 가지 사례로 이 제도의 문제를 거론하자면 남성 또한 너무나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기사라면 저러면 안 되죠. 고학력자들이 기자시험 쳐서 저런데 입사해서 왜 이 정도 수준의 기사밖에 못 씁니까? 페미니즘 때문이에요. 저 기자가 페미니스트나 페미니즘 그런 이념에 경도되지 않았다면 성별 임금 격차는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꾸준히 차이가 날까? 라는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그럼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여다봤겠죠. 어떤 통계를 쓰고 있는지. 그럼 이 통계 방식에서 혹시 잘못된 건 없는지, 그리고 실제 이유가 뭔지, 이게 성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겠죠. 안 따집니다. 한국의 특히 여성 기자들 왜 안 따질까요? 페미니스트라 그렇습니다. 직업의식이 먼저인 게 아니라 기자라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자신의 직업 정체성이 먼저가 아니라 그냥 그 이념에 빠진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런 기사가 해마다 정말 각설이 타령처럼 되풀이되는 겁니다. 나의 아저씨의 그 유명한 대사 있죠. 고학력 등신들. 제가 고학력자들이 저런 기사 해마다 쓰고 있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리의식 없습니다. 이것을 왜곡해 놓고도 그러한 윤리의식을 갖지 못해요. 여성 기자들이 저런 걸 윤리의식 없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의 문제는 제가
단단한 개인에 아마 썼을 겁니다. 단단한 개인이랑 이제 이선옥닷컴에도 성별 임금 격차 얘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거 왜 파일이 안 열리는지 모르겠네. 제가 한번 연결 프로그램 사진 이걸로 한번 볼까요? 이상합니다. USB가 빠져가지고 안 보이는 거였네? 아닌가? USB가 왜 연결이 안 되지? 나왔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컴퓨터의 문제는 날마다 있습니다. 여기 있다.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에 대해서 통계의 출처는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이며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생산한 통계가 아닙니다. 직종별, 기업별 월급여액에 차이가 있으며 현재 제공되는 임금 격차가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직종별로 남녀 임금 격차가 구분되어 생산되는 통계가 없으며 향후 고용노동부 통계청과 협의하여 제안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당 통계와 조사 대상에서 국가 지방행정기관 및 국공립 교육기관이 제외된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통계 생산기관인 고용노동부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여성가족부의 답변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죠. 공공부문, 사실 여러분이 국가나 지방 공무원, 교육, 교사 이런 부문이 임금격차가 가장 적잖아요. 여성들이 그런 경력 단절 중간에 뭐 휴직을 하거나 하더라도 보장이 되고 가장 고용 안정성도 높고 정년이 보장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들이 지금 제외된 통계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문의를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해당 통계 표본이 근로자 1인 이상 32,000개 표본 사업장에서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해서. 그러니까 초과 근무 시간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는 반영되고 있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이고 동일 직종 안에서도 이런 비교, 남녀 임금 비교를 하지 않은 상태의 기초 통계 자료를 가지고 산출한 통계이니 우리가 세계 꼴찌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꼴찌의 성차별 격차라는 그런 결론은 도출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페미진영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수년 동안 똑같은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여자는 남자보다 70%, 60% 밖에 못 받는다. 혹은 남자가 100만원 벌 때 여자는 69만원 번다. 자, 이재용이 1조를 벌 때, 1억을 벌 때 제가 100만원을 버는 게 성차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대기업의 어떤 임원이, 남자 임원이 몇 억을 받고 제가
그쪽이 연봉 10억을 받고 제가 연봉 1000만 원을 받는 게 성차별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대기업 임원 똑같은 연차에 똑같은 이사인데 남자는 10억을 받고 여자는 만약에 6억을 받는다. 그렇게 연봉이 책정됐다. 그럴 때도 이걸 성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당 사례 미세한 영역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페미니스트 기자들은 이런 기사를 왜 계속 쓸까? 뭐 도돌이표 같은데 페미니스트여서 쓰고 페미니즘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사실은 그 위에 데스크들이 데스킹을 해야 되는데 안 하죠. 왜냐면 데스크들이 대부분 스윗한 남자들이고 그럼 공격받을까봐 무서워서도 못하고 그들 자신도 게을러서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것으로 성별 임금 격차 무쇠들은 왜 그러는가, 의도적 왜곡, 모른 척하는 진실, 성별 임금 격차 무쇠들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 남자 군대 가서 경력 단절 생기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월급 준다니까 그거 가지고 또 여초에서 난리를 피죠. 네. 아까 누가 제 책 다 읽었다고 쓰신 거 봤는데 넘어가서 모르겠네. 정상적인 여자가 페미니즘에 빠지는 심리나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정상적인 여자면 안 빠지지 않나요? 왜냐면 자기 불행이나 실패의 이유를 페미니즘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네 탓이 아니고 네가 여자라서 그래 라고 제공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그 달콤함에 빠져들기 쉽죠. 아, 그래,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였지, 이렇게 말해주니까. 근데 이제 정신을 차리면 거기서 빠져나오겠죠.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지? 시간이 어디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아, 시간 넘다. 아, 여러분 안녕. 급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한용희님 나가지 말라는 건가? 고맙습니다. 여성학자들은 그런가 보다. 아까 참 그 초반에 그 교수 누구라고 올려주셨나요? 교수 이름 말할 수 있나요? 뭐지, 여자가 성범죄 때문에 죽어서 남자가 남아돈다고 그 교수 누군지 쓰셨나요? 제가 못 봤는데. 그분 아직 계시나? 계시면 좀 써주세요. 민웅님, 박민웅님, 왜 그러세요? 아까 그 교수 누군지 알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사례가 좀 구체적으로 돼야 될 텐데, 그렇게 이렇게 막 댓글로만 쓰는 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댓글창 오늘도 아름다운 댓글창 쌓아주들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좌우 대통합 국공합작 채널입니다. 여기는 이준석 바도 있고 이준석 까도 있고 윤석열 바도 있고 윤석열 까도 있고 이재명 바도 있고 이재명 까도 있고 다 있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싸우지 않지.
옥장판은 화요일날 만나러 가겠습니다. 옥장판 첫 회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친구가 지금 우리 도계자 해야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여러분 시간 되면 오세요. 자, 여러분 오늘 민주당이 페미를 싫어하는 것은 인정받기가 좀 어렵죠. 민주당 안에 페미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분들이 주류도 아니고 그런 견해가 민주당의 의견으로 표출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민주당 안에 사실 페미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특징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페미니즘에 약간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이는 순간 페미니즘 얘기를 안 하거나 페미니즘 비판을 멈추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게 문제인 겁니다. 페미 본거지가 정의당이라 해도 정의당은 힘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 많이 둥지를 틀고 있죠. 그건 뭐 인정을 하셔야지. 자, 여러분, 자 이제 안녕. 오늘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고요. 화요일날 옥장판 우리 장만옥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마지막에 용희님 고맙습니다. 한용희님 제가 따로 드릴 건 없지만 사랑을 하트를 드립니다. 자, 썸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다른 채널에 출연할 영상 안 챙겨봐도 되는데 유익남의 환자처럼 나와가지고 친구가 뭐라 했어요. 너 얼굴 왜 그 모양이냐고.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만옥이